그날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비명은 없었습니다. 2025년 2월 10일 오후 4시 30분. 햇살마저 차가웠던 대전 선유초등학교의 2층 복도. 그곳에서 한 아이의 순수한 신뢰가 잔혹하게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아마 생각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그럴 수 있었을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살인 사건 기록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5년간의 깊은 우울, 묵살된 수많은 경고, 그리고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고 되뇌던 한 인간의 깊고 어두운 심연에 대한 섬뜩한 탐구입니다. 범행 직전 그녀의 손가락은 인터넷에서 살인 기사를 검색했고 그녀의 발걸음은 마트에서 가장 날카로운 흉기를 골랐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교사의 명찰을 달고 미소를 지은 채 8살 김하늘 양을 인적이 끊긴 시청각실로 유인했습니다. 책을 주겠다는 그 달콤하고도 섬뜩한 거짓말은 곧 순수한 생명을 지옥으로 이끄는 마지막 덫이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존재에게서 배신당하고 가장 안전한 공간에서 홀로 공포에 사로잡혀야 했던 8살 아이의 고통. 그 핏빛 현장에서 명재환이 마지막으로 던진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우리 사회와 교육 시스템의 허점을 뚫고 가장 잔혹한 형태로 폭발한 인간 내면의 광기에 대한 끔찍한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것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극을 잊지 않고 성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다음 희생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2025년 2월 10일 월요일 오후 대전 선유초등학교 교사 명재환의 내면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어둠의 소용돌이에 갇혀 있었습니다. 며칠간 살인 기사 등을 검색하며 그녀는 자신의 극단적인 계획을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실행을 위한 최종 도구였습니다. 이날 오후 명재환은 학교 건물에서 잠시 벗어나 인근의 마트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교사 명찰을 달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오직 계획된 임무만을 수행하는 듯 했습니다. 마트의 생활용품 코너. 그녀는 수많은 물건들 사이에서 가장 날카롭고 사용하기 편리한 흉기를 물색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것은 평범한 주방 칼이나 문구용 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칼 코너로 이동해 살상력을 갖춘 날카로운 식칼이나 공구를 골랐습니다. 이 흉기는 그녀가 자신의 절망과 분노를 세상에 폭발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잔혹한 도구가 될 것이었습니다. 명재환은 계산대에서 흉기와 몇 가지 생활용품을 함께 계산했습니다. 직원은 그녀의 구매 목록에 대해 아무런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교사가 장을 보는 평범한 오후의 풍경이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가장 일상적인 공간에서 가장 비일상적인 목적을 가진 도구를 구입하는 그녀의 모습은 그녀의 내면이 얼마나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흉기를 비닐봉투에 담아 학교로 돌아온 명재환은 교내에서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 흉기를 은밀히 숨겼습니다. 그녀는 교사로서 학교의 구조와 동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료 교사들의 눈을 피하고 CCTV의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것은 그녀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범행 당일 오후 흉기 구입과 살인 기사 검색 기록은 그녀의 범행이 순간적인 광기가 아닌 수일간 진행된 치밀하고 계획적인 파멸 시도였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이는 훗날 재판 과정에서 그녀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그녀의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는 판단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흉기가 준비되자 명재환은
자신의 절망을 표출할 마지막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4시 30분경 돌봄교실 주변에 남아있을 가장 취약한 어떤 아이든 상관없는 희생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 솟아난 분노와 광기는 이제 현실로 실행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2025년 2월 10일 월요일 오후 4시경 명재환 교사는 흉기를 확보하고 이제 마지막 단계를 구체화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자신이 겪는 고통을 세상이 알도록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듯이 그녀의 범행 의도는 특정 개인에 대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을 생각으로 범행했다. 이 진술은 그녀의 동기가 극심한 우울증과 절망, 그리고 직장 부적응에서 비롯된 광범위한 분노였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해소하고 사회에 충격을 주기 위해 가장 무고하고 순수한 존재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녀에게 희생될 아이는 단지 그녀의 분노를 세상에 폭발시키기 위한 도구였을 뿐 그 아이 자체의 존재 의미는 없었습니다. 명재환은 학교의 일과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수업 시간이나 교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정규 학교 시간은 범행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장 관리 감독이 느슨해지는 시간을 노렸습니다. 2025년 2월 10일 월요일 오후 4시 30분경 정규 수업이 끝나고 돌봄 교실이나 방과 후 활동을 마치고 학원차를 타기 위해 아이들이 띄엄띄엄 이동하는 혼잡의 틈. 그녀는 돌봄 교실에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다가 학원차를 타러 나서는 어린 학생을 표적으로 삼기로 계획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님이나 정규 담임 교사의 시야에서 잠시 벗어나는 가장 취약한 순간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날 그 절망의 표적이 된 것은 8살 김하늘 양이었습니다. 오후 4시 30분이 가까워지자 명재환은 2층 복도에서 교직원들의 시선을 피해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돌봄 교실 출입구 쪽을 주시했습니다. 그리고 돌봄 교실을 나와 학원차를 타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가려던 김하늘 양을 발견했습니다. 하늘 양은 평소 명재환 교사와 친분이 깊지 않았을지라도 그녀는 어엿한 선생님이었습니다. 교사라는 권위와 신뢰는 어린아이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었고 명재환은 이 관계를 자신의 끔찍한 계획에 이용했습니다. 하늘 양이 복도에서 잠시 머뭇거리는 순간 명재환은 그녀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절망에 사로잡힌 명 교사의 눈빛은 이제 자신의 파국을 완성할 최종 대상을 확인한 채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2025년 2월 10일 월요일 오후 4시 30분 직후 명재환 교사는 복도에서 학원차를 타러 내려가려던 8살 김하늘 양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교사라는 자신의 신분과 아이들이 교사에게 갖는 순수한 신뢰를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명재환은 김하늘 양에게 다가가 친절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평소의 불안정함이나 광기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늘아, 잠깐 선생님이랑 같이 가줄래? 내게 줄 만한 좋은 책이 하나 있는데 선생님이 시청각실에 잠깐 두고 왔네. 순진했던 김하늘 양은 평소 알던 선생님의 말에 아무런 의심 없이 응했습니다. 학교에서 책을 준다는 것은 아이에게는 기분 좋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낯선 사람이었다면 경계했겠지만 자신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교사의 말이었기에 하늘 양은 아무 의심 없이 명재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 책을 주겠다는 간단한 거짓말은
명재환의 계획이 교사의 권위를 악용한 치밀한 유인 행위였음을 입증합니다. 명재환은 아이를 데리고 1층이 아닌 2층 복도, 인적이 드문 구석에 위치한 시청각실로 향했습니다. 시청각실은 평소 수업이 없을 때 문이 잠겨 있어 외부인의 출입이 적고 방과 후에는 더욱 고립되는 공간이었습니다. 또한 내부가 넓고 방음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 비명이나 소리가 외부로 쉽게 새어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명재환은 하늘 양을 데리고 시청각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그녀는 시청각실의 넓은 공간이 아닌 내부의 작은 창고나 구석진 공간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아이와 단둘이 들어선 후 그녀는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이 문이 잠기는 순간 학교라는 공간은 김하늘 양에게 가장 안전한 곳에서 가장 위험한 밀실로 변모했습니다. 흉기를 소지하고 아이를 유인해 폐쇄된 공간으로 들어서는 이 모든 과정에서 명재환의 내면은 극도의 절망과 광기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이 행위를 통해 자신의 삶을 끝내고 동시에 사회에 복수하겠다는 파국적인 목표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교사의 신뢰를 이용해 아이의 생명을 앗아갈 장소로 인도하는 이 행위는 교육자의 윤리를 배신한 가장 잔혹하고 치밀한 사전 준비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2025년 2월 10일 월요일 오후 4시 30분에서 40분. 대전 서구의 평온한 오후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느슨한 기운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특히 대전 선유초등학교는 방학 직전의 들뜬 분위기와 이른 봄을 기다리는 차분함이 뒤섞여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평화를 연출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평화는 그날 오후 4시 30분을 기점으로 산산이 부서질 운명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학교 뒷산의 앙상한 나뭇가지를 흔들던 시간, 학교 정문 옆 학원 차량 대기구역에는 푸른색 승합차 한 대가 묵직하게 정차해 있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기사 김영태 씨는 습관처럼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차량은 별똥별 영어학원 소속으로 2학년 김하늘 양을 비롯해 5명의 아이들을 태워야 했습니다. 하늘이가 조금 늦네. 영태 씨는 낮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는 늘 약속 시간 5분 전에 가방을 메고 달려 나오던 시간을 칼같이 지키는 아이였습니다. 4시 35분 영태 씨는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아이들 학교 시간에 5분 지연은 흔한 일이었지만 하늘이에게는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돌봄 교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선유초 돌봄 교실이죠? 죄송하지만 김하늘 학생 오늘 학원차 타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안 내려와서요. 잠시 후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돌봄 교사 박혜진 씨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차분했지만 이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 김하늘이요? 하늘이는 오늘 돌봄에 오지 않았는데요. 어머님이 아까 말씀하시길 다른 일정이 있다고 하셔서 아예 교실에 없었어요. 없다니? 영태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돌봄 교실에 없다는 것은 아이가 학교 밖으로 나갔거나 혹은 아직 교실이나 다른 공간에 남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부모님은 오늘 학교에 오시기로 한 연락이 없었습니다. 영태 씨는 차 문을 잠그고 학교 건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1층 행정실의 상황을 설명하자 교직원들의 얼굴에 순식간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아이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가장 피해야 할 공포였습니다. 일단 2학년 3반 교실부터 확인해 보세요. 혹시 잊고 간 물건 때문에. 교감 선생님의 지시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교사.
몇 명과 당직실 직원이 일제히 교실과 복도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학년 3반 교실은 텅 비어 있었고 화장실, 급식실, 심지어 체육창고까지 확인했지만 작은 아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시간은 4시 50분, 20분이 지났을 뿐인데 학교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사들은 서로의 눈빛에서 불안과 공포를 읽었습니다. 아이의 단순한 실종은 곧 학교의 관리 소홀, 그리고 최악의 경우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섬뜩한 현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교감 선생님은 깊은 한숨과 함께 가장 두려운 행동을 취했습니다. 김하늘 학생 부모님께 연락드리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하늘이의 어머니는 학교의 전화를 받고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어디 갔을 리가 없어요. 곧 학원 차 타고 오겠죠. 하지만 학교 측에서 지금 학교 내 모든 곳을 수색했는데 하늘 학생이 없습니다 라는 절박한 목소리를 듣자 어머니의 목소리는 이내 찢어지는 듯한 비명으로 변했습니다. 이윽고 학교로 달려온 하늘이의 부모님은 행정실 앞에서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절망과 불안, 그리고 이미 시작된 악몽에 대한 예감이 가득했습니다. 경찰차가 붉은 사이렌을 조용히 끄고 교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대전선 유초등학교의 평화는 영원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찾는 작은 아이의 그림자가 학교 2층,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 끔찍한 진실과 함께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2025년 2월 10일 월요일 오후 5시 40분경 학교는 이미 공포로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오후 5시 40분 대전경찰서 강력팀 형사들이 투입되었고 실종된 아이의 부모님은 넋이 나간 채 경찰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아이의 휴대폰 위치 추적 결과가 나오자 모두의 불안한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위치가 학교 내부입니다. 2층 복도 시청각실 부근에서 신호가 잡힙니다. 경찰의 보고에 김하늘 양의 아버지 김민준 씨는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우리 하늘이 아직 학교 안에 있었어. 제발, 어머니. 이수진 씨는 이미 울음조차 나오지 않는 채 남편의 팔에 매달려 비틀거렸습니다. 불안한 예감은 확신이 되어 그들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왜 아이가 그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 있었을까? 왜 평소 사용하지 않는 시청각실 부근일까? 민준 씨와 수진 씨, 그리고 강력계 형사들과 교감, 선생님을 포함한 대여섯 명의 인원은 2층 복도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에 설치된 CCTV는 이 시간대 시청각실 쪽 복도의 움직임이 찍히지 않았거나 이미 누군가 조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낡은 복도 벽에 걸린 꿈과 희망이 담긴 아이들의 그림들이 싸늘한 공기 속에서 더욱 음산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청각실 앞에 섰을 때 형사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안에서 문이 잠겨 있습니다. 외부에서 잠근 흔적은 없습니다. 경찰은 문고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흔들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피비린내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냄새는 단순히 코를 찌르는 것을 넘어 영혼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날카로운 공포였습니다. 문 부수겠습니다. 민준 씨가 경찰을 밀치고 직접 문을 부수려고 달려들자 형사들이 그를 가까스로 제지했습니다. 망치 대신 준비된 특수장비로 문을 부수는 쾅 소리가 정적을 깨뜨리며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절규처럼 들렸습니다.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 빛이 아닌 악몽이
그들의 눈을 강타했습니다. 공간은 어두웠지만 중앙 바닥에 쓰러진 무언가 주변만은 끔찍하게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안 돼, 하늘아. 이수진 씨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바닥에는 8살 김하늘 양이 작은 몸을 웅크린 채 차가운 시멘트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얇은 겨울옷은 붉게 젖어 있었고 그 주변은 핏자국으로 얼룩진 섬뜩한 캔버스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듬어야 할 40대 여교사 명재환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빛이 완전히 풀린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으며 오른손에는 피로 얼룩진 날카로운 흉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명교사는 자신의 왼쪽 손목과 복부를 몇 차례 긋고는 그제야 주저앉아 자해를 시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옷차림 역시 피로 낭자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고통보다는 깊고 어두운 광기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즉시 명교사를 제압하고 흉기를 빼앗는 동안 민준 씨는 이미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하늘아, 아빠 왔어. 눈 떠봐. 제발. 차가운 아이의 몸을 안아들었을 때 민준 씨는 깨달았습니다. 작은 아이의 맥박은 이미 멎었고 피부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숨결은 과다출혈로 인해 이미 이 세상의 공기를 멈춘 지 오래였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학교라는 순결한 공간에서 이 참혹한 현장은 단지 한 아이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배신과 절망을 상징하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교사가, 가장 믿었던 존재가 가장 순수한 생명을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앗아갔다는 사실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영혼을 깊은 나락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이수진 씨는 현장에서 실신했고 교감 선생님은 넋을 잃은 채 벽에 기대어 흐느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비극이, 이 핏빛 광경이 교실이 아닌 학교 2층 시청각실에서 벌어졌으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스며든 김하늘 양의 핏자국은 그날 이후로 한국 사회에 지울 수 없는 얼룩을 남겼습니다. 순수한 눈빛을 간직한 8살 작은 생명이 가장 믿었던 존재에게서 생을 마감했다는 이 진실은 모든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에게 깊은 절망감과 함께 교육 현장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섬뜩한 경종이었습니다. 사건 현장의 피비린내와 명재환 교사의 텅 빈 눈빛은 그 후로 오랫동안 관련된 모든 이들의 기억 속에서 악몽처럼 재생될 것입니다. 2025년 2월 11일화부터 2025년 2월 14일금까지 긴급 휴업. 시청각실 문이 닫히고 끔찍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 후 대전선 유초등학교는 순식간에 절망의 섬이 되었습니다. 저녁 6시를 넘어서자 학교 주변은 보도진과 경찰 통제선 그리고 울부짖는 학부모들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했고 학교는 논의 끝에 사상 초유의 긴급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역 교육청의 상황을 보고했고 교육청은 곧바로 전국의 모든 학교에 비상령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등교해야 할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은 텅 비었고 교실 창문은 모두 굳게 닫혔습니다. 대신 교문 앞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불신이 뒤섞인 학부모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국화꽃을 놓고 억울하게 희생된 김하늘 양을 추모하는 쪽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 우리가 믿었던 학교는 무엇이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과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국의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인터넷과 뉴스는 온통 이 잔혹한 사건으로 도배되었고 교사에 의한 초등학생 살해라는 문구는 사회 전체에 거대한 트라우마를 안겼습니다. 사람들은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신뢰가 근본부터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 병원으로 후송된 명재환 교사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긴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녀의 자해는 깊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응급처치 후 곧바로 격리된 병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력계 형사들은 명재환 교사의 범행 동기를 캐기 위해 면밀한 신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치정, 원한, 금전 문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나 피해 아동이 명 교사의 학급 학생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범행 장소가 시청각실이라는 점은 동기 파악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조사를 맡은 형사는 명 교사 앞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피의자 명재환 씨, 김하늘 양을 왜 살해했습니까? 아이와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무슨 협박이나 압박을 받은 겁니까? 창백하게 질린 명재환은 천장을 응시하더니 형사의 질문에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먼 타인의 이야기를 하듯 건조했습니다. 원한이요? 아니요. 딱히 그 아이여야 할 이유는 없었어요. 형사는 당황하여 기록하던 펜을 멈췄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이를 무작위로 고른 겁니까?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형사를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차가운 절망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같이 죽을 생각이었어요. 이 진술은 형사들을 포함한 수사팀 전체에 섬뜩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녀의 범행이 특정 대상에 대한 살이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깊고 어두운 절망과 자기 파괴적인 분노가 무고한 아이를 통해 표출된 광기였음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은 이 진술과 별개로 흉기 사전 구입, 살인 기사 검색 기록, 폐쇄된 장소로의 치밀한 유인 등 명확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계획적 살인의 정황을 확증하는 결정적 요소였으며 명 교사 측이 향후 재판에서 주장할 우발적 범행이나 심신미약 주장을 초기 수사 단계부터 원천적으로 배척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살인 동기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나 혼자 끝낼 수 없다. 가장 순수하고 약한 존재를 끌어들여 나의 고통을 증명하고 세상에 균열을 내겠다는 듯한 뒤틀린 메시지였습니다. 형사는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어떤 사연이나 이유를 대더라도 8살 어린 생명의 무고한 죽음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사실은 변함없었지만 명재환의 진술은 사건의 본질을 개인의 비극을 넘어선 사회적 관계의 영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니. 그 아이는 무슨 죄입니까? 형사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지만 명 교사는 그저 다시 천장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이 섬뜩한 고백은 명재환 교사의 내면이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깊고 어두운 심연에 잠식되어 있었으며 그 절망이 결국 가장 순수한 공간을 파괴하는 끔찍한 형태로 폭발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경찰은 그녀의 과거 행적과 정신 상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광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사회의 안전망은 왜 이 비극을 막지 못했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명재환 교사의 입에서 나온 섬뜩한 진술은 수사를 곧바로 그녀의 내면과 과거 행적으로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48세 여교사의 삶을 추적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이 비극이 결코 어느 날 갑자기 터진 우발적인 광기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틈새에서 오랜 시간 동안 배양된, 예견된 재앙이었습니다. 명재환은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녀의 의료 기록은 그녀의 내면이 이미 5년 이상 깊고 어두운 그림자에 잠식되어 있었음을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의 스트레스, 끝없는 감정 노동, 그리고 아마도 가정 내 불화가 겹치면서 그녀의 정신 건강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녀는 교실에서는 웃고 가르쳤지만 퇴근 후에는 깊은 고독과 절망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깊은 고통을 진심으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늘 바빴고 동료들은 각자의 어려움에 허덕였습니다. 선생님도 힘들겠지라는 막연한 동정은 있었을지언정 그녀의 병이 무시무시한 파괴력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측하거나 대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범행 직전 몇 달 동안 명재환의 이상 행동은 더 이상 개인적인 우울의 영역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학교라는 공동체에 위험 신호를 보내는 비명소리였습니다. 물리적 파괴. 어느 날 오후 그녀는 교무실의 컴퓨터를 이유 없이 주먹으로 내려쳐 부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분노 표출을 넘어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폭력적 행위. 가장 심각했던 것은 동료 교사에 대한 폭행 사건이었습니다. 사소한 언쟁 끝에 폭력을 휘두르는 명재환의 모습은 그녀가 더 이상 교사로서의 자제력과 윤리의식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감지했습니다. 요즘 명 선생님이 많이 불안정해 보인다. 저러다 무슨 일 날까 무섭다는 소문이 교무실에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경고 신호들은 괜찮아질 거야, 단순한 스트레스일 거야 라는 안이함 속에 애써 무시되거나 혹은 교사 집단 내부의 칩으로 여겨져 제대로 된 인사 조치나 전문적인 개입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비극에 가장 뼈아픈 교훈을 던진 것은 사건 발생 직전 교육 당국과 의료 시스템이 보여준 모순된 대처였습니다. 명재환 교사의 상태가 너무 심각했기에 전문의는 그녀에게 6개월의 질병휴직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그녀를 교단에서 분리시키고 집중적인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불과 3주라는 짧은 시간 만에 학교와 교육청에 제출된 그녀의 소견서는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번복 과정 뒤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혹시 교원 수급 문제로 인한 학교 측의 압박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혹은 명 교사 자신이 휴직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진단을 변경하려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은 아닐까? 아니면 교사 정신 건강에 대한 시스템의 근본적인 무관심과 책임 회피가 작용한 것일까? 이 과정은 명재환의 절규에 가까운 고통을 외면하고 그녀를 다시 불안정한 상태로 아이들 앞에 세운 결정적인 시스템의 허점이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이미 예견된 비극이었음이 명확해졌습니다. 한 인간의 마음속 깊은 어둠이 시스템의 취약성과 무관심이라는 기름을 만나 결국 가장 순수한 존재를 태워버리는 거대한 불길이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이제 이 뼈아픈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왜 수많은 경고 속에서 이 비극을 막지 못했는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명재환 교사의 범행 동기는 개인의 파멸과 사회 시스템의 부재가 엮여 빚어낸 비극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녀의 행위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우리 사회가 오랜 기간 외면해 온 취약점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끔찍한 거울이었습니다. 검찰은 명재환 교사의 범행 동기가 가정 불화로 인한 깊은 고통과 지속적인 직장 부적응으로 축적된 극단적인 분노와 좌절감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명재환이라는 한 개인이 겪은 고통은 그녀의 내면을 갉아먹었고 결국 그 고통은 외부를 향한 파괴적인 광기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고통과 사회적 부적응이 어떻게 한 사람을 파멸로 이끌고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끔찍한 괴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옥죄는 현실에 대한 분노를 가장 순수하고 취약한 대상에게 투영하여 함께 죽음으로써 세상에 복수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대목은 사회가 개인의 정신 건강 문제와 부적응을 방치했을 때 초래될 수 있는 극단적인 결과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놀아야 할 학교라는 공간의 안전 신화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내부 위험 통제 실패 비극은 외부 침입자가 아닌 내부자, 즉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교사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이는 학교가 단순히 외부인 침입뿐만 아니라 내부 구성원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시스템이 전무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쉬쉬하는 문화의 위험성 명재환 교사의 이상, 행동 컴퓨터 파손, 동료 폭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부에서 제대로 된 격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는 학교가 위험 요소를 감지하고도 쉬쉬하거나 대충 넘어가려 했던 미흡한 대처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교사노조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정부와 교육당국의 미흡한 대처를 강하게 비판하며 외부인 출입 통제 및 교내 안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학교가 더 이상 외부의 침입만을 대비할 것이 아니라 내부의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강력한 경종이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 이후 여론의 질타와 사회적 충격 속에서 정부는 부랴부랴 학교 내 안전 강화와 교원 심리 지원 확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에는 물리적 보안 강화, 교원 대상 정기적인 심리 검사 의무화, 위기 교원에 대한 즉각적인 분리 및 치료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가는 마지막 질문을 던지며 근본적인 회의감을 표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대책들이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정책의 유효성을 묻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개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시스템의 허점을 메우며 사건 발생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촉구합니다. 물리적 대책은 세울 수 있지만 명재환 교사 같은 파멸하는 인간을 구제하고 학교 구성원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단기적인 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는 우리 사회 전체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참혹한 비극이 발생한 지 25일이 지나서야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재환 교사에 대한 사법 절차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경찰은 병원에서 퇴원한 명재환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녀는 철저히 통제된 상황 속에서 수사기관의 손에 이끌려 나왔고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 대전경찰청은 고심 끝에 명재환의 신상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식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녀의 흐릿하고 무감각한 얼굴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그녀가 어떻게 그토록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는지 이해하려 했지만 공개된 얼굴은 그 어떤 명확한 답도 주지 못했습니다. 대중은 그녀의 얼굴에서 악의 근원을 찾고자 했으나
그녀의 모습은 단지 깊은 절망과 광기에 사로잡힌 평범했던 한 인간의 파멸만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범행 동기가 가정 불화와 직장 부적응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들의 마음에 남은 질문은 여전했습니다. 도대체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진정한 악은 무엇이었는가? 그 분노가 왜 8살 아이를 향해야 했는가? 그녀의 얼굴은 세상에 드러났지만 그 뒤에 숨겨진 광기의 본질은 여전히 미궁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가을의 문턱인 9월 22일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명재환에 대한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그녀의 범행이 교육자로서의 신뢰를 짓밟았을 뿐 아니라 무고한 어린 생명을 무참히 앗아갔으며 사회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공포와 트라우마를 남겼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명재환 측 변호인은 그녀가 알아온 중증 우울증을 근거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직전의 흉기 구매, 계획적인 유인, 범행 장소 물색 등의 행위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벌인 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심신미약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범죄가 정신질환에 따른 우발적 행위가 아닌 냉정한 계획 범죄였음을 법적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피고인의 죄는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이 구형은 법적인 정의를 실현하려는 사회의 의지였지만 그 죄의 무게는 단지 명재환에게만 지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죄는 8살 김하늘 양의 생명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가족과 학교 공동체, 그리고 이 사건을 접한 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해도 그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임시 휴업에 들어갔던 대전선 유초등학교는 학부모와 교육 당국의 논의 끝에 조심스럽게 등교를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뒤덮었던 어둡고 음산한 기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교실로 돌아와 공부하고 운동장에서 뛰놀았습니다. 순수한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남아 학교에 울려 퍼졌지만 그 웃음소리 속에는 어딘지 모를 불안감과 공포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시청각실이 있는 2층 복도를 지나갈 때면 본능적으로 속도를 높이거나 눈을 피했고 급작스러운 소리가 나면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교사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회한과 죄책감, 그리고 나도 언제 명재환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동료를 잃은 슬픔보다 더 큰 것은 교사라는 직업의 신성함이 무너져 내린 것에 대한 깊은 회한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과 함께 잠재적인 위협을 경계하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대전선 유초등학교는 물리적으로는 정상화되었지만 심리적으로는 여전히 2025년 2월 10일의 비극에 갇혀 있었습니다. 작은 생명의 희생이 남긴 그림자는 학교의 모든 복도와 교실 구석구석에 짙게 드리워져 그 공간의 평화를 영원히 앗아간 듯 했습니다. 참혹한 사건의 사법적 결론 사형 구형이 내려졌지만 이 비극은 대전선 유초등학교와 대한민국 사회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무거운 질문과 상흔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낼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향해 날카롭게 메스를 들이댄 충격적인 계기였습니다. 가장 먼저 터져나온 질문은 교육자의 자격과 인성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었습니다. 명재환 교사는 왜 교단에 다시 섰으며 왜 그녀의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는 위험이 폭발하기 전에 걸러지지 못했는가? 이 사건은
교사를 선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전체가 인성 및 정신, 건강이라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얼마나 허술하게 다루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더불어 학교는 외부의 위협뿐만 아니라 내부의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학교 안전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받았습니다. 교내 인력 관리에 대한 엄격한 기준, 위험 징후 포착 시 즉각적인 격리와 치료로 이어지는 명확한 매뉴얼의 부재는 수많은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사회적 논의와 시스템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8살 김하늘 양은 결코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녀의 부재는 모든 대책과 반성 위에 놓인 가장 크고 영원한 상실입니다. 그 작은 생명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 가장 믿어야 할 존재에게서 느꼈을 극심한 공포와 고통은 살아남은 우리들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 고통의 무게는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아물지 않는 상처로 새겨졌으며 학교라는 순수한 공간에 지울 수 없는 얼룩을 남겼습니다. 학교의 문턱은 이제 신뢰와 희망 대신 경계와 불안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끔찍한 실화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작가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잠재된 어둠은 언제든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어둠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명재환 교사의 광기는 단순히 그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가장 섬뜩한 단면, 즉 절망과 분노가 통제력을 잃고 폭발할 때 가장 순수한 대상을 파괴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회 비극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공포를 다루는 소설로 영원히 기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비극을 통해 고통받는 이웃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는 공감 능력을 회복하고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견고히 하며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내는 책임을 되새겨야 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어둠은 항상 도사리고 있으며 그 어둠에 맞서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성찰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법정은 결국 명재환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법적 정의는 구현되었을지 모르나 그 무게는 교도소의 차가운 쇠창살 뒤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대전선유초등학교는 등교를 재개했지만 학교를 덮은 평화는 이미 깨진 유리조각과 같았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 위로 불안과 경계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으며 교사들의 눈빛에는 나도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공포와 함께 깊은 회한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학교는 더 이상 아이들을 위한 순수한 성역으로만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8살 김하늘 양은 결코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녀의 8년 짧은 생은 우리 사회가 개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시스템의 안이함에 기대었을 때 초래되는 파국적인 결과를 웅변하는 영원한 표식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학교 안전 강화를 외치며 대책을 쏟아냈지만 이 정책들이 과연 또 다른 명재환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감은 깊습니다. 8살 김하늘 양의 죽음은 가족의 일상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비극이 일어난 공간, 대전선 유초등학교가 보이는 곳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건 후 곧바로 정든 집을 떠나 이주를 결정했고 매일 아침 아이의 신발을 보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모님은 학교의 부실한 교원 관리와 안전 시스템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국가와 학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명재환에게 내려진 사형 구형이 법적인 정의를 상징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어떤 형량도 부모가 겪는 상실의 무게와 무너진 신뢰를 회복시켜 줄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에게 남겨진 고통은 이 비극이 형사 재판으로 끝날 수 없는 영원한 상흔임을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이 끔찍한 실화를 통해 얻어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경고 신호는 묵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심연에 도사린 어둠은 언제든 파괴적으로 발현될 수 있으며 동료나 시스템이 보내는 모든 위험 징후에 대해 책임감 있는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신뢰의 배신은 가장 큰 상처를 남깁니다. 가장 믿었던 존재교사에게서 받은 배신감은 물리적 상처보다 더 깊고 영구적인 사회적 트라우마를 남긴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뉴스가 아닌 인간 존재의 섬뜩한 단면을 보여주는 기록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극을 통해 얻은 뼈아픈 교훈을 절대 잊지 않고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할 숙명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비극의 상흔을 안고 미래를 걸어갈 책임은 살아남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